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빈센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오늘 빈센의 오늘장 그 하루의 하나가 너무 궁금하다. 대체 어떤 메시지를 이 시장에 정말 오랜만에 2% 넘는 하락이 지금 미 시장에서 펼쳐진 거잖아요. 네, 나스닥 기준으로 지난 네. 10월 11일 이후에 최대폭 하락입니다. 10월 11일 이후에 최대폭이다. 또 이런 데이터 가지고 오시고. 자, 그래서 오늘 하루의 하나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보여주시죠. 네, 유럽이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 미국과 유럽 중에서 먼저 유럽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네. 어제 그 채권 판게 그런 시그널인 거예요? 일단 결심은요. 네. 사실 감정적 판단보다는 이선적 선택으로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감정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따라서 이성이 결국에는 작동할 것으로 보고 네. 미국과 유럽은 실리적인 경제적인 관계를 감안하면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겠죠. 더구나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80년간의 나토 동맹은 언젠가는 붕괴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네, 따라서 지난해 4월달 우리 해방의 날이라는 기시감이 좀 듭니다. 곱게 보면 지난 4월달 지난해죠. 지난해 4월달 미국의 주가지수 즉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한 12% 조정한 다음에 추세적으로 상승했고 네. 한국은 그 다음 주였던 월요일 한 5.5%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서 그때가 저점이었다. 물론 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양국 간의 극한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변한 게 없습니다. 유동성 확대되고 있고요. 네. 기업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OP마진, 영업이익률도 동반 상승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불안하죠. 너무나 이제 많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우리 증시 더 많이 달려왔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의 급락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네. 7% 빠졌다가 낙폭 줄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종 4%에서 5% 네. 하락하면서 넥스트레이드 마감됐지만 글쎄요, 항상 펀더멘털리 그 근간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심리에 흔들리는 우리 시장보다는 기초적인 펀더멘털에 집중해보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우리 빈센님의 오늘 하루의 하나를 들으셨는데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이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분 모시면서 현대차를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모셨는데 오늘 또 때마침 다양한 이슈들도 있어서 그 이슈도 한번 다양한 이제 분석을 해보고 또 말머리에 현대차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퀀트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근데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미국이 오랜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좀 크게. 네, 주요국들의 컨센서스, 기업들의 실적 변화 등등을 모두 아우르는 컨신이잖아요. 컨신이 봤을 때는 어저께 조정을 총평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뭐 엔캐리 청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네. 이 이슈가 이 펀더멘털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위기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예상을 100%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일본은 지금 뭐 엔캐리 트레이드 컨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엔화가 막 강세를 막 보이는 것보다는 장기 국채금리만 막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미국과 유럽 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것 같은데 네. 해당 이슈가 이 펀더멘탈을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런 현상이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주가에 미친 영향이 어땠는지 이것이 가장 저는 이제 관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펀더멘탈 기준으로 보면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사실은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컨셉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가장 발달한 제조업은 이 방산 쪽이잖아요. 우주 국방 방산 쪽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어떤 오히려 캐펙스가 증가하거나 그쪽의 매출이 좀 증가하는
영향이 좀 나타나는 측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쪽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당 기업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펀더멘탈 측면 이제 과거 이제 사례를 그래프를 보시면요. 과거 이제 전쟁, 뭐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S&P 500을 어느 정도 떨어뜨렸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물론 이제 뭐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뭐 전쟁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전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과거의 어떤 사례를 참고를 해야 되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쟁 관련한 이슈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런 이제 무역 분쟁이라든지 관세 쇼크, 펀더멘탈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쪽이 좀 주가가 하락폭이 좀 더 컸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도 조금 더 길었던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지정 리스크는 주가에 그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펀더멘털도 실질적으로 지금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막 싸우면서 전체적으로 뭐 공장이 폭발하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현상은 일단은 우리가 상정하기 어려운 과정이고 지금은 기업 이익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꾸준하게 우상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특히나 지금 튀어나온 저 그래프 상단이 저기 우리나라인가요? 한국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제 이 추정치가 리베이스긴 한데 네. 이게 100이거든요. 100. 1년 전이 100이면 1년 동안 우리 전체 코스피 이익이 더블 난 거예요. 네. 추정치가 더블 난 겁니다. YY 기준으로 네. 더블이 났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격차가 좀 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 시대인데 AI 시대에 이익 모멘텀이 좀 높아지는 핵심적인 국가로 자리를 잡고 있다. 네. 그 형태가 그리고 이 가속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미국도 그 다음으로 좋죠. 그리고 요 사이에 대만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대만. 그래서 지금 AI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과 대만 이쪽에서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전쟁이든 뭐든 전쟁도 AI로 하긴 할 텐데 AI 관련한 어떤 그 수요는 계속 진속이 된다라는 가정으로 봤을 때는 해당 국가들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국가라든지 섹터가 계속해서 시장의 이익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적으로도 보면 이제 IT라든지 뭐 소재, 뭐 금융, 경기 소비재, 산업재 상당히 골고루 이익 모멘텀이 발생하는 상당히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좀 좋죠. 물론 이제 한국은 IT 위주로만 올라가긴 하지만 네. 글로벌 기준으로는 이렇게 좀 다양한 섹터의 이익 모멘텀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든지 뭐 약간 그 지역적인 갈등이 이런 모멘텀을 훼손시킬 수 있을지는 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이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올해 EPS의 상향 정도입니다. 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죄송합니다. 설명을. 이거 근데 많은 말로 해주셔야 데이터를 될것 넣기 같아요. 위해서는 이게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실적 하향 종목군이 없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요거 맞습니다. 이제 확대해서 숫자를 보면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거 자료 신의 자료실에다 올려드리니까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뭐 섹터도 상당히 다양하겠지만 네. 물론 IT 많겠죠. 해당 종목군들의 이익 추정치가 거의 다 대부분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조금이나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뭐 AI 관련한 뭐 빅테크들의 실적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전혀 그런 모습들은 관찰이 되지 않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뒤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시장의 화두는 안전마진입니다.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지만 연초기 때문에 안전마진이라는 그런 단어가 내년 초에 계절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PR이 낮은 쪽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요. 이제 마이크론 어디죠? 마이크론도 뒤에 있는데 일단 마이크론이 보이시죠? 마이크론 있습니다. 여기 네. 마이크론은 10배
예. SK 하이닉스 7배. 마이크론소 찾았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위에서 한 7번째, 8번째쯤 맞습니다. 있네요. 지금 트렌드는 밸류에이션이 낮고 네.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이 교집합들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도 뒤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트렌드 컨셉에서는 상당히 좀 지금 밸류에이션 퀄리티 기준에 시장대 그 관심이 모여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앞서 보여주셨던 리스크가 있었을 때,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였을 때, 그리고 혹은 관세에 관련한 리스크였을 때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여기 더 더해서 이제 유럽 쪽에 대놓고 이제 뭐 품목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관세다 200% 때릴 거야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병합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또 과거에 있었던 사례가 뭐 명확하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해 둬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또 많이 올라온 흐름이기도 하고 맞죠. 최근에. 그리고 이제 과거의 흐름이 뭐 미래를 100% 대변하는 건 아닌 네. 것은 저는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그런 압박은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얘기는 항상 타코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200% 관세 그리고 반도체 관세도 사실은 제 생각은 100%. 엔비디아하고 그 TSMC를 좀 겨냥한 것이 아닌가. TSMC 빨리 공정 만들어 예, 들어와라. 공장 만들고 엔비디아도 TSMC 하지 말고 인텔이나 이런 쪽을 좀 살려라라는 컨셉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따로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따로 초반에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그것도 이제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큰 부담이 될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 네. 일단 뭐 저는 그거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 실적 추정치가 앞으로 이어진다라는 가정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그럼 한번 좀 여쭤볼게요. 사실 관세가 문제라면 트럼프의 그간의 행적을 보면 관세는 원하는 게 있을 때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관세는 아프긴 하지만 왜냐면 항상 그 여파는 적지 않았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처럼 지수가 크게 올라갔을 경우에 조정은 그 퍼센테이지 폭을 되게 키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진 사람들은 다소 조금 위태로울 수 있고 안 가졌었던 분들도 사실 기회라고 당장 들어가기 어려운 국면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자 그래서 이런 변수들 말고 실제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이 기세가 지금의 이런 지정학적 우려가 있을 때 실적의 가이던스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바꾸지 않았다. 어느 쪽에 경험적으로 좀 많으세요? 일단 이 컨센서스라는 건 또 심리 지표입니다. 네.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자신 있게 실적 상향 보고서를 썼다라는 것은 약간 좀 평온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심리적으로 약간 압박을 받았을 때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좀 덜 쓰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 변수가 바뀌면 네. 추정치도 바뀌는 겁니다. 그쵸.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바뀌고 환율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추세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펀더멘탈의 그 실적 추정치 전혀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조금 이 뭐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전반적으로 컨센서스의 상향 조정폭은 약간 둔화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뭐 심리가 이 펀더멘탈을 대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뭐 비슷한 느낌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오셨을 때 말미에 현대차를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으나 생뚱맞게 끝에 마지막에. 그런데 되게 컨빅션이 있었거든요. 아니 맞지만, 그거를 되게 시간이 마지막에서 이제 없었는데 그 얘기를 꼭 하고 가셔야겠다라는 그 의지가 보였었어요. 그게 네. 되게 주요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한번 여쭈는 게 물론 저희는 뭐 사석에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한 건 무슨 이런 얘기했으려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의 리스크가 실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결국 펀더멘털리 지금의 실적의 개선에 크게 좌우하는 어떤 상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금리도 그렇고 뭔가 자본 전쟁이라고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것까지 약간 꺼림직하고 뭔가 작년하고는 달리 기시감이 좀 듭니다. 어느 쪽일까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그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생활 한 15년, 20년 하면서 되게 정점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벤트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지금 시점에서는 내 경험상 틀릴 수 있겠으나 지금은 내가 바라보는 이 퀀트 쪽, 데이터 쪽의 실적에 반영 안 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반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레이드에서 전자닉스의 4.5%의 하락이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어깨가 실적에는 질문이 상당히 좀 네. 기신데 네. 아무튼 실적에는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지표가 뭐 일본 장기 금리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네. 환율 우리 원달러 환율 좀 올라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좀 빠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지금 전체적인 이 글로벌 이익을 봤을 때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이제 IT하고 금융 쪽이거든요. 근데 그들 섹터의 실적 추정치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펀더멘탈에 그렇게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OP 마진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익 데이터에 훼손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리가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털을 횡보시키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나올 실적이 이번 실적의 발표와 함께 과거긴 하겠지만 근데 가이던스도 1분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시킬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너무 심리에 너무 좀 이제 국한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멍할 수 있는 추세는 어떤 방향성인데 네. 단기적으로 뭔가 좀 약간 갈팡질팡하는 그런 룰을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뭐 눌리면 사자라는 빈센트님의 말이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네. 그것도 제가 한번 퀀트로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오. 이게 뭐냐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가격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근데 3개월마다 그냥 사면은 무조건 항상 롱 always 롱이었습니다. 매수에 3개월마다. 3개월마다. 그 대상 시장은 S&P 500 S&P 그랬고요. 500으로 기준으로 3개월에 우리가 적립식으로 어떤 컨셉의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손해가 없었거든요. 그 3개월의 기준은 뭐 14, 뭐 이렇게 1분기 초, 2분기 초 뭐 이런 기준인가요? 말로 했습니다. 3분기 말. 3분기 말. 1분기 말. 그러니까 3월 말. 3월 말, 6월 말, 6월 9월 말, 말, 12월 말. 뭐 이유가 있나요? 3월 이거 말, 그냥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일주일도 네네. 해보고 한 달도 해보고. 1월 말, 4월 말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상당히 좀 예리한 맞습니다. 근데 비슷하지 않을까요? 1, 4, 3, 6, 9, 네. 11. 그래서 결국은 이 심리도 결국은 돌아온다. 펀더멘탈이 단기적으로 펀더멘탈 문제는 아니죠. 네. 주가라는 것은 EPS 곱하기 PR인데 지금 PR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이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이 PR의 변동성의 함수에 우리가 타는 거죠. 결국은 EPS는 안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네. 우상향 곡선일 것이기 때문에 PR이 단기적으로 낮을 때 매수하는 그 컨셉이고 그 PR의 변동성은 한 3개월 정도 가더라라는 컨셉을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뭐 이런 변동성이 한번 터진다라는 것이 뭐 내일 갑자기 반등해서 다 없어진다라는 컨셉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은 소요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인 골이라든지 방향성은 자꾸 플레이를 해야 바닥권에서 조금 더 알맞은 우리가 이제 베팅을 할 수가 있고 네. 이게 중장기적인 우리 재산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방향성을 우리가 잡아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대외적인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퀀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걸 뭔가 조정을 하거나 이러시는 건 없어요? 그 모델에 따라 다 다르기는 네, 한데요. 일단은 보통 이제 퀀트라고 하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거의 뭐 차트 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차트를 보는데 어떤 이
이 차트를 만드는 그 차트를 보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거 트렌드를 우리가 다 예측을 해서 그 학습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이평선을 깼다 이런 거죠. 네. 이평선 깨면 1개월 정도는 약간 떨어진더라. 뭐 이런 컨셉으로 시장의 롱숏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거는 이제 너무 단기적인 이슈의 트레이딩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길게 봤을 때는 그런 단기 단타를 해가지고 뭐 시장을 회피한다 이런 컨셉보다는 어떤 이 추세 컨셉에서 그 이제 변동성을 타는 전략이 훨씬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예후가 좋거든요. 네. 우리가 단타를 갖다가 우리 전 재산을 다 단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각국이 지금 국가 자본주의 하에서 본인들의 정치 권력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컨셉에서 보면 돈은 계속 풀린다라는 함수는 계속 맞을 것 같습니다. 전쟁도 결국은 정부가 돈을 내서 빚을 내서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 해치에 대한 수단,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컨셉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네. 이런 흐름은 계속 또 이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도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불안하셔서 다들 그러니까 많은 많이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수급을 좀 여쭤볼게요. 수급. 왜냐면 결국 오늘 기관이 패시브 자금이 팔 것이냐, 네. 아니 외국인이 이 달러 환율의 불안에도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지금 증권시장의 대기 자금들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이게 오늘 하방을 받쳐줄 것이냐, 이것이 오늘의 키일 것 같은데,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어제는 잠깐 쉬었지만 12거일 연속 상승했단 말이죠. 많이 산 사람은 누구였으며, 또 이런 시점에서 그럼 많이 산 사람이 빠질 건가, 아니면 대기 자금들이 들어올 건가,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수급의 구조가 개인하고 금융투자가 한 팀인 것 같고요. 금융투자는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네네. ETF로 잡히니까 금융투자하고 개인들이 그리고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기관하고 외인들이 시장을 리딩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기에 네.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도 주가가 레벨업이 됐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수급의 어떤 그 관건은 개인하고 금투는 계속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대기 자금이 계속해서 높고, 대기 자금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고객 예탁금 얘기하신 것 같고, 뭐 이제 뭐 그것도 있잖아요. 펀드 설정액도 엄청나게 뭐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들이나 금융투자의 어떤 상승 기여도, 상승했을 때 그들이 매수한 그 누적 순매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관들하고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비중 조절을 갖다가 리스크 지표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빅스 지표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뭐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도 맞추고 뭐 주가도 맞추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개인들하고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런 이슈가 터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지켜보겠죠. 뭔가 매수를 이슈가 하지만 잠잠해질 맞습니다. 때까지. 그래서 조금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매수인 거고, 네. 시장을 상승시키려는 그런 상승 기여도는 오늘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관하고 외인들은 당연히 이런 이 빅스 지표라든지 그런 위험 지표들을 참고를 해서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가 근데 추세적이고 뭐가 휘발성이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들하고 금융투자의 어떤 순매수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언급은 드리지만은 부동산에서 이 자본시장으로 좀 옮겨가는 이런 흐름의 연속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리테일 개인들의 어떤 그 호주머니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올 것일 것 같고, 그 한켠에는 또 배당주 ETF가 있습니다. 배당주 ETF의 설정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현대차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컨셉은 오히려 개인들이 승자일 수도 있다. 이런 변동성을 갖다가 휘발성인 어떤 매도 자금을 잡을 수 있는 쪽은 또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말씀하신 김에 그럼 여쭤보죠. 그때 현대차를 왜 갑자기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사실 그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유를 듣지 못했어요. 현대차 너무 좋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호련히 연말에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상승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장이 펀더멘탈로만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당시에 이제 현대차 작년 말이었는데 12월 중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컨센서스 추이는 횡보 정도 수준이었어요. 환율 올라간 정도만 반영이 되는 정도. 그렇지만 이제 보면 현대차의 어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도 보고, 뭐 수급도 보고, 배당 점수도 보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재 가치라든지 뭐 목표 주가의 어떤 괴리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는데 펀더멘털이 약간 좀 상승세가 좀 약화된 것 빼고는 나머지는 너무 좋았던 컨셉이었거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도 밸류에이션 너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밸류에이션 너무 낮았고 배당도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고 현금 흐름 너무 좋고 뭐 수령금도 너무 좋고 다 이렇게 좋은 종목이 당시에 뭐 너무 반도체만 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과의 괴리가 생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괴리가 조금 축소가 되고 전반적으로 뭐 히든 밸류 뭐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올랐던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해서 펀더멘탈 외적인 어떤 컨셉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저평가 종목하고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연초의 계절성도 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나타났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가 지금 미국도 금리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 네.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특이한 현상, 종목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것이 안전 마진을 추구하려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라든지 중소형주를 고평가라든지 대형주를 매도하고 해당 종목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래프 보시다시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미국 저평가 롱숏, 10년 금리하고 미국 중형주하고 대형주 롱숏. 이것이 뭐 100% 똑같은 지표는 금융시장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변곡점을 상당히 좀 많이 공유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저평가를 봐야 되는구나.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구나.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의 신뢰성의 문제가 미국 뭐 덴마크의 미국 국채를 이제 매도를 한다거나 뭐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종목을 선정을 할 때 펀더멘털도 중요한데 이런 외부적인 다른 요소,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해당 종목군들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좋다. 네. 그리고 금리가 상승했을 때 모든 전 팩터 중에서 저평가의 대차 상관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얘기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해당 팩터의 성과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는 종목과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시장을 이기지 않더라도 플러스 절대 수익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평가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는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중형주 상대 강도도 거의 지금 팩터가 상당히 좀 많지만 지금 상하위를 나눠서 갖고 온 거거든요. 해당 팩터가 가장 콜레이션이 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배당 컨셉, 캐시플로이고 이 느낌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전 마진을 추구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약간 보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스타일에 대한 관심을 뭐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좋게 봐야 된다, 높게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마이크론도 오늘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이 좀 괜찮고 실적 좋은 애들은 오늘 좀 덜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컨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뭐 앞으로 이제 금리하고 약간
비슷하게 역의 콜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을 때도 저평가, 중형주, 실적주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수의 상승이 결국은 저는 글로벌 중소형주가 올라갈 때 한국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글로벌 중소형주 중소형주 미국에서 지수. 올라갈 때 우린 지수가 올라간다. 이 얘기는 글로벌 자산 배분 하에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안전 마진을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 주식이 그들의 중소형주 컨셉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월간 코스피 수익률하고 미국 중형주의 상대 강도, 대형주를 뺐던 그 초과 강도의 그 추세선은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평가 실적주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한국 시장 자체가 결국 저평가 실적주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요. 코스피 자체가 저평가 실적주다. 맞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애널리스트지만 어제처럼 예기치 않은 급락이 있을 때 이 폭풍의 소용돌이 가장 한가운데서 오늘 장이 한두 시간 뒤에 어떻게 갈 것 같다 얘기하는 건 참 부담스럽죠. 그것도 여쭤보시려고요. 그래서. 아니요. 되게 부담스러운 거 충분히 압니다. 네. 그래도 정말 궁금한 건 불안한 요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말씀 중에 이기는 법, 기회 요인을 찾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벤트 중에 우리가 채권이 이제 선진국에 편입하고 주식시장도 MSCI에 편입하고 이런 기대감도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쯤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되게 좋은 포텐셜일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지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MSCI의 이제 일단은 워치 리스트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것은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외환 24시간 거래가 좀 항상 걸리는 측면이 있고, 배당 공시 깜깜이 이런 것들도 지적을 받았어요. 네. 상당히 좀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도 있을 거잖아요. 기존에 등록했던 그 투자 회사들 말고 새로운 쪽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것도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다 없어져야 와치리스트에 들어가고 와치리스트에 들어간 뭐 1년에서 3년 안에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기대감은 계속 있는 것은 좋죠. 그래서 한국 시장의 어떤 그런 이 포텐셜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대비해서 AI 시기에 누가 지금 AI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어디가 지금 실적이 가장 좋냐라고 얘기하면 대만하고 한국이거든요. 네. 미국은 뭐 항상 좋다고 하고 미국은 또 최근에 AI 기반으로 또 이 모멘텀이 올라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우리 앞으로 AI 시대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확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실질적으로 한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자칫 포트폴리오 조절을 좀 잘못해서 주가에 너무 많은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변동성이 노출이 되는 것은 어쩔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은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잡아라. 우리가 이거를 하락하는 그런 추세의 변동성이라고 본다면 팔고 빨리 나와야 되는 거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좀 줄였다가 약간 아래 떨어졌을 때 또 다시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오늘도 뭐 주가가 좀 과도했다라고 생각하면 또 점진적으로 담아가는 시작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뭐 우리가 안전한 이런 뭐 현금, 뭐 MMF라든지 뭐 고배당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이 좋긴 보이지만 그들이 또 올라갔을 땐 그걸 팔고 다시 고베타 종목군으로 매수를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그런 뭐 해안이라든지 전략도 상당히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이런 변동성 기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좀 길게 보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동의합니다. 예, 계속해서 한국의 포텐셜 그리고 그 매력도는 계속 좀 여러 가지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저평가 실적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상승기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한국하고 미국의 어떤 스타일 수익률을 보면 한국의 저평가 실적주들이 금리 상승 때 훨씬 더 좋았거든요. 유에그는 금리 상승 때 한국 지수에 대한 포커스가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컨셉에서 저평가인 종목군들은 더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물론 금리 상승기에 저평가 실적주의 롱숏 성과가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기에 저평가 종목군들이 더 급등하더라라는 과거적인 통계적인 경험이 있고요. 네. 만약에 금리가 또 떨어졌다라고 뭐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금리가 하락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고평가가 좋습니다. 상당히 교과서적이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평가 실적주가 좋았어요. 성과가.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는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좀 안 좋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런 시크릿컬이라든지 제조업 베이스가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오히려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저평가, 안전 마진을 계속해서 부과해 됐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한국의 저평가 실적주는 always 롱 컨셉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는 뭐 저평가 실적주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어떤 종목이 종목이 있는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요즘 한국전력이 좀 많이 보입니다. 한국전력 주가 또 최근에 엄청 최근에 좀 급등했던데요? 올랐는데 그래도 싸요. 그래도 싸다. 3.8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어. 부채 비율 높고 네. 뭐 이제 정부 기관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이슈, 그러니까 현대차도 기본적으로 한 6배, 7배에서 올라간 겁니다. 예, 거의 더블이 났죠. 이렇게 극단적인 저평가 종목군들이 일단은 지금 실적주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평가 실적주에 상당히 좀 크게 딱 이제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도 전 눈에 띕니다. 한화도 많이 올랐죠. 지주사 그렇지만 한화. 기본적으로 이 지주 관련한 어떤 인적 분할이죠. 분할 이제 이슈도 있고 상당히 좀 이제 괜찮은 컨셉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네. 측면이 있고 목표 유가도 많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매력도가 높은 종목군들이 한화하고 이제 한국전력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 SK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상당히 좀 낮고요. 지주사가 많네요. 지주사가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스코어링이 됩니다. 소팅이 많이 됩니다. GS도 그렇고요. 네.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 뭐 현대위아 이런 종목군들도 제조업 베이스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증권 업종이라든지 은행 업종이라든지 현대건설기계도 일단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좋고요. 그러네요. 이 얘기는 지금 이 변화, YOY 수치가 아니고 이익 추정치의 1개월 변화, 3개월 변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네. 모든 금융시장은 관성이 조금 단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면 이게 앞으로 좀 더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실적이 상위 조정이 되고 있지만 이 모멘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계속해서 베타를 키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 네. 그럼 1년 동안은 12를 곱하면 100% 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실적 추정치 꾸준하게 올라와서 지금 이제 주가를 만들었던 측면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실적 중요하고 그러니까 실적 1등이겠죠. 저평가가 1번은 사실은 아닙니다. 실적 1번인데 요게 2번, 뭐 요게 3번, 4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많이 봐야 되는 시기다. 지금은 투자들이 안전 마진을 상당히 좀 많이 갈구하는 그런 시점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를 이겨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너무 실적에 우리가 소위해서 올인하고 몰빵했다라고 하면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도 같이 보면서 투자의 어떤 그 유니버스를 조금 이제 저변 확대를 하는 것이 저는 네.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요거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지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마트가 저는 제일 위에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스코어링 순서긴 합니다. PER하고 PBR이 낮아야 되고요. 네. 요 이익 모멘텀이 좀 높아져야 되고 요건 높고 다 높아야 되죠. 그럼 1순위, 2순위 이렇게 보는 겁니까? 맞습니다. 요게 일단은 비중이 가장 높긴 네, 합니다. 네. 실적 모멘텀이. 네. 그다음에 요것이고 요건 요거 이런 식으로
다 약간 좀 또 다른 지표가 있긴 한데요. 네네네. 그거는 네. 제외를 했고 음. 해당 이제 스코어링 순서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포트폴리오의 요 안에서 또 여기 순위를 매기는 것은 사실은 네. 또 의미가 없어요. 퀀트 포트폴리오는 그냥 포트폴리오로 들어갑니다. 상위 20%를 동일 가중으로 그냥 들어가는 컨셉에서 벤치마크 대비해서 아니면 롱숏이든 네. 이런 컨셉으로 성과 측면으로 이제 소팅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안전마진 두 번째 전략, 이벤트 드리븐 전략입니다. MSCI의 신규 편입 종목군들이 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도 MSCI 신규 편입 종목군들은 주가가 좋은데 리뷰 전까지만 그쵸. 리뷰가 되면 오히려 빠지는 경향이 맞아요. 있어요. 예,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보면 오히려 지금은 4개월 전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은 2월 달 MSCI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월 달을 생각할 것은 아니다. 2월 달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다 아시겠죠. 뭐 에피솔딩스, 현대건설, ABL 바이오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외국인들 수급도 그렇고 뭐 개인들 수급도 그렇고 이미 들어갔고 주가가 이미 허들을 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2월 달에 들어간다고 해서 해당 종목군들을 이제 들어가는 것은 늦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5월 달을 기대해야 된다. 5월 달에 대해서 베팅. 왜냐면 5월 달에 4개월 전이 이때거든요. 지금이 이때인 거예요. 그러면 2월 달에 편입 실패 후보들을 오히려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저런 그럼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화, 현대오토에버 또 추가적으로 보면 키움증권,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 최소 뭐 최대한 20% 더 올라가야 되긴 하지만 네네. 해당 종목군들이 오히려 5월달 기대감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MSCI 신규 편입의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세는 리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네. 둔화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에피솔딩스, 현대건설, 에이바이오 들어가는 것은 맞긴 하지만 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빠질 수 있는 것은 LG 생활건강, 코웨이 그리고 해당 종목군들도 지금 매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될 네, 수가 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안전 마진에 대한 전략 이런 것까지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화가 좀 많이 겹치는군요. 네. 앞에 그렇습니다. 있어, 앞에 그렇네요. 후보도 네. 뒤에 예. 요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스크가 지금 불거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퀀트적으로 시장의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가야 하는지를 쭉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 자료 한 번씩 더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흔들리는 시장 그리고 당분간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좋은 종목들 잘 발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이경수 퀀트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국장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저희가 늘 이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그리고 GIN을 통해서 미국 현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죠. 근데 저희가 조만간 탐리 데나이브스 같은 월가의 최고 전문가들을 직접 한국으로 모셔서 그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인 행사는 여러분들께서도 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GIN 함께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프라이빗하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관련한 서비스 내용도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보니까 또 콘텐츠 인터뷰들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새로운 미국 현재 소식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